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장기식 연구소 소장 신호식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15차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구 1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면역 반응과 생물학적 제재의 치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올해는 그 면역 반응 관련해서 각 파트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15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맡아주신 부산시 아토피 천시 교육정보센터장 또 김희우 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과 또 연구관사로 수고해 주시는 문영환 교수님, 그리고 성광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모시게 된 우리 김효 교수님이시죠. 또 성재 초장님이시고 하고 알레르기 면역 반응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간단히 그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대 졸업하셨고 2012년도, 13년도까지 UC 샌디에고 교환교수로 다녀오셨고 현재 내과 교실 교수, 그 내과 분과장,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센터장, 또 부산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시민보건 향상 표창시장상 2016년,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부산시 의사회 시민보건의학상 받으셨고 최근에는 또 국민보건 향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 좋은 일 또 소식이 있던데 고신대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 설립회가 교무 회의를 통과했답니다. 먼저 크게 축하드리고 아마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또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면역 반응과 생물학적 제재 치료에 대해서 우리 김유 교수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 잘 보입니다. 자료가 잘 넘어가는가요? 네, 자료는 잘 넘어갑니다. 전체 화면은 보이지 않고 전체 화면이 잘 안 보이는가요? 아, 잠깐만요. 어, 이게 전체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모니터가, 잠깐만요. 이 껐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잘 보입니다. 전체 화면. 전체 화면이 다 나오시죠? 예, 예, 아유, 잠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알레르기 내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부산시의 센터장으로 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신호식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이 연구소가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처음에는 이제 질환 소개를 하고 다음에 염증 반응 이렇게 하겠는데 제목에는 면역 반응이라고 했지만은 면역 반응에서 생기는 다운스트림에서의 염증 기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알레르기하는 질환 소개 원칙 그리고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인 생물학적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에 대한 용어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알레르기라는 그 용어의 그런 기원이 이제 그리스에서 이렇게 기원을 하였고 영어라든지 독일어식 뭐 이런 게 조금 지역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내용은 뭐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과민 반응이라는 부분이죠. 나중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과민 반응의 전형적인 거는免疫학적인 반응이 되겠지만 일부 비免疫학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토피라는 그런 용어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토피가 협의의 개념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광의의 개념으로는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는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민 반응의 이제 민역학적인 분류를 한번 보면은 크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1형부터 4형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추후에 뭐 사형의 경우에 조금 더 안형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1형, 4형까지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이제 1형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치료와 관련된 부분도 좀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부분은 이제 어떤 기전하고 관련이 되고 있다면은 실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요인과 또 이제 외부적인 요인 뭐 이렇게 크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즉 내부적인 요인은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될 수가 있겠고 외부적인 소인은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질환 발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가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쪽이 이제 중점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유발 요인들, 비특정인 그런 유발 요인들이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알레르기는 기본적으로 TH2 기반의 염증 반응과 깊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기타 이제 TH17이나 22, TH22 염증 반응도 일부 질환에서 관여를 하는 경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발생 기전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질환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연계되어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 어릴 때 이제 식품 알레르기, 뭐 아토피 피부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차단을 해서 질환의 진행을 막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이고 이제 전신적인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동반 질환은 없는지 그리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이제 사회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많이 이제 그 유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졸중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유사한 그런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연령대를 보면은 소아청소년 시기에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삶의 질을 이제 훼손하고 또 동반적인 또 의학적 문제로든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보면은 일상생활이라든지 정신적인 상태 또 사회적인 활동이 중증도가 심할수록 이렇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소아알레르기 질환자들의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부상, 의학적인 치료를 또 요구하는 부상, 그런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 질환의 평상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진료실에서 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접근들이 이제 질환을 의미 있게 호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지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환의 치료를
또 방해한다든지 또 병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질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염증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제 Th2 편향이라고 말씀을 초기에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호상구성 염증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염증성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과민 반응 중에서는 타입 1형과 사형이 관여하고 있는데 타입 1형의 경우에는 IG 매개되는 경우가 많고 즉시형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타입 4형의 경우에는 세포와 매개되고 또 지연형 과민 반응의 경우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형 과민 반응을 크게 이제 두 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감작 단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염증 반응의 이제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활성화된 단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염증 반응으로 임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사람에 따라 이제 이 두 단계의 시간적인 간격이라든지 경과는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감작 단계는 외부 알레르겐, 즉 이제 항원에 대해서 체내 염증 세포가 이제 인지를 해서 이에 대한 방어항체, 즉 IgE를 생성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감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활성화 단계는 알레르겐에 재노출이 되었을 때에 체내에 있는 비만 세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염증 물질이 이제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인해서 각종 이제 임상적인 경험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활성화된 이제 염증 세포에서 분비되는 각종 물질이 체내의 임상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혈관이라든지 호흡기, 또 위장관, 그리고 심장, 피부 이런 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호상구도 이제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염증 반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형 과민 반응을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시간대별로 이제 조기 반응하고 이제 후기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기 반응은 주로 이제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활성화된 비만 세포가 이제 염증 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후기 반응은 이제 1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반응 형태인데 주로 이제 호상구가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그런 염증 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Ig라는 그런 항체에 매개되는 반응이 이제 전형적인 형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IgE 항체가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BIgE 매개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이제 약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물리적인 자극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앞서 감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런 물질들이 이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활성화되는 그런 세포가 분비하는 그런 물질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생물활성 아민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세포 내에 과립이 직접 분비되는 그런 어떤 그 경우가 있는 이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질이 분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가장 최초에 이제 분비되는 물질이 되겠고 이어서 이제 방출되는 것들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든지 효소 지질 매개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염증을 직접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염증을 파급시키는 그런 어떤 신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질환 소개와
함께 핵심적인 염증 반응 기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식은 기관지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되겠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쌕쌕거림과 같은 3대 증상이 이렇게 특징적인 소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 기준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TH2 사이토카인, TH2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4, 5, 13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염증 전달 물질이 되겠고, 또 이를 겨냥한 생물학적 제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상피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고 물질의 그 알라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감작 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토카인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알레르기 염증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조기 발생을 관여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겨냥한 그런 생물학적 제제도 좀 개발을 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천식의 발생 기전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중성구에 이제 관여하는 그런 어떤 아형도, 천식 아형도 우리 이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관여하는 게 인터루킨 17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분비하는 염증 T 헬퍼셀이 이제 TH17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또 관심들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약제들도 맞춤형 약제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재채기, 콧물, 코가림, 코막힘 이런 것들을 주증상으로 하는 코 점막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비염도 사실은 이제 천식과 비슷한 기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영역에서는 원 에어웨이, 원 디지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두 질환의 동반율이 매우 이제 높은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천식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코 점막의 이제 신경이라든지 분비샘을 자극을 해서 가려움이라든지 재채기, 콧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혈관이 또 확장이 되어서 코막힘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되겠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특징적으로 이제 피부 발진, 그리고 심한 가려움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발생하는 부위가 연령대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악화와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된다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전을 잡실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3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증상이 없는 그런 육안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에서도 이런 TH2 셀과 같은 그런 염증 세포가 정상에 비해서 좀 증가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이 좀 특징적이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이제 자극,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염증 세포의 활성화가 막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급성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제 급성적으로 악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은 만성적인 어떤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이 만성적인 단계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염증세포를 관여를 하게 되는데, TH2뿐만 아니라 TH1이라든지 17, 22, 뭐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염증 세포가 관여를 하게 되고, 피부 합병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질환은 이제 호상구성 이제 식도염이 되겠는데, 의료인들에게도 사실 이제 이 질환은 좀 생소한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 유병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질환은 특징적으로 식품이라든지 또 공기 중 알레르기 물질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식도에 이제 호상구성 침륜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각종 염증뿐만 아니라 음식을 삼킬 때 연하 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통증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질환의 병리 발생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호상구성 염증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상구 관련 사이토카인이 인터루킨 5라든지 키모카인이 에오탁신과 같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상 모든 질환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향후 이제 알레르기 염증 기전이라든지 치료와 관련해서 고도화된 그런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는 또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을 되고 서로 이제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 기술 등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취합하거나 또 이렇게 개별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제 정밀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가 이제 오믹스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믹스 연구에 대한 요즘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펀드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는 주요 알레르기 질환의 이제 치료 원칙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또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들을 제거하거나 또 회피하는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일단 증상이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은 증상을 경감시키고 또 염증을 줄이는 그런 약물 치료가 있고 또 특이 항원에 대한 면역을 강화시키는 면역 치료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생물학적인 제재 치료는 약물 치료이긴 하지만은 또한 이제 기전에 따른 그런 치료라고 본다면 일종의 면역 치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 이제 항알레르기 치료를 크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두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꾸준하고도 이제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이제 조절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심하거나 또 필요시 사용하는 또 완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질환을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질환별 이제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천식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투약 경로가 이제 경구제가 좀 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이후에 흡입제가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져 있고 현재는 흡입제제를 가장 치료의 근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흡입제가 이제 기관지에 평소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흡입제도 이제 약물 성분에 따라 다르고 흡입 용기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 중에서 조절제로는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가 가장 중요한 약제이고 또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안정시에 천식의 단계별 치료가 치료를 보여주는 진료 지침이 되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제재가 되겠는데 이 생물학적 제재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알레르기 비염도 각 단계별로 치료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 가장 치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항히스타민제, 뭐 경구제 또는 국소 치료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으로 이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강제스테로이드 제제를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면역 치료가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피부에 발생하는 그런 습진성 발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소도포제가 근간을 치료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이제 급성기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약물 투약이 필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약물 치료에
저항을 한다든지 또 부작용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드린 생물학적 제재가 또 치료의 옵션으로 또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는 굉장히 치료의 그런 옵션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두드러기와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드러기는 적어도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심하거나 적거나 이렇게 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 두세 차례는 뭐 급성기로 한번 몇 차례 경험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드러기는 아토피 피부염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팽진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흔히 환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모기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형태가 좀 특징적이고, 또 발생 부위가 이동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대부분 그 부위가 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부위에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심하시면은 일부 이제 혈관 부종도 동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드러기도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6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두드러기, 또 자발성 두드러기,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만성 두드러기를 좀 소개를 하면은, 만성 두드러기도 기본적으로는 항히스타민제가 치료로 이제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4배까지 증량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조절이 안 되면은 다른 약제로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난치성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제재인 항-IgE 항체도 투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나필락시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부작용 때 많은 어떤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어떤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종합 질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각종 알레르기 반응의 형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레르기 쇼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는 응급치료법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조치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 즉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조치, 그리고 이제 보조적이고 또 추가적인 조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치료 약제를 소개를 드리면은 에피네프린의 이제 근육 주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치료제가 되겠고, 성인의 경우에는 0.3에서 0.5cc, 소아의 경우에는 kg당 0.01cc로 계산해서 투여를 할 수 있는데, 사춘기 전에는 0.3cc를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차 약제는 항히스타민제,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상황에 따라 추가를 투약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에피네프린을 이제 반복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환자에게는 유사시에 자가로 투약할 수 있는 약제가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영상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용하고 이제 성인용으로 나눌 수가 있고, 대퇴부에 이런 식으로 주사기를 강하게 누르게 되면은 주사침이 근육으로 자동으로 이제 약물이 주입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알레르기에 대한 이제 주요한 유용한 정보는 이제 제가 책임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각종 SNS 매체를 방문을 하시면은 최신의 이제 검증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생물학적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약물 개발의 변천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전통적인 약물은 이제 화학적 합성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분자량이 적고
또 경구 투약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양리적인 작용에서 약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개발된 약제가 주로 이제 장기라든지 또 생물학적인 그런 기전을 겨냥한 바이오 약품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가장 초보적인 그런 어떤 단계는 이제 인슐린이나 인터페론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이후에 차기적인 그런 차세대 약품으로서는 오늘 말씀을 드릴 그 항체 의약품이 주로 그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제재는 이제 세포 내라든지 세포 간에 이제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표적을 겨냥해서 치료하는 약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 중에서 이제 단클론형 항체 이런 것을 이용한 치료가 차세대 대표적인 약제가 될 수가 있는데, 특정 세포라든지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免疫학적인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 약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서 단클론형 항체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잦은 투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잦은 투약이 필요 없다는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당콜린 항체를 이제 이름 짓는 이제 명명법이 이제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하는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접두사, 스템 A, B, 그리고 전미사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약제를 보면은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올간이라든지 다음에 어, 그 기전이 타깃이 되는 그런 사이트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유래 원천이 어딘지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알레르기 영역에 속하는 약제는 대부분 인간 유래물이 된 그런 어떤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알레르기 그 영역에서 생물학적 제재는 2013년도에 첫 출시가 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여러 약제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그 적응성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많은 발전과 함께 이제 생물학적 제재 간의 경쟁도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제재가 이제 겨냥하는, 뭐 위치라든지 또 경로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겨냥하는 위치에 따라서 먼저 구분을 해보면은, 알레르겐 자체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염증 경로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으며, IgE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겨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면역학적인 반응 경로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와 같이 A와 같은 경우에는 타입 17이 될 수 있고, 타입 B와 같은 경우에는 innate 타입 B 면역 반응, C와 같은 경우 우리가 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안티젠 특이 타입 2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그런 생물학적 제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개발되는 약제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보면은 기존 약제에 따라서 적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응 질환을 파란색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그런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의 경우에는 이제 호상구, 특히 이제 IL5를 겨냥한 그런 제재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IL4, 13을 겨냥한 약제, 그리고 IgE를 겨냥한 약제. 이 세 가지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선천 면역과 관련되는 그런 알라민과 겨냥된 그런 약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스트림과 관련된 타겟을 겨냥한 그런 약제들도 개발되어 있고, 또 현재 임상 시험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IgE라고도 하고 항 IgE라고도 하고 오말리주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약제가
처음에는 이제 중등증 이상의 알레르기성 천식에 사용된 가장 최초의 생물학적 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제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염증도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악화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현재는 이제 천식뿐만 아니라 만성 두드러기에도 현저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NEJM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서 오말리주밥을 투약했던 그런 그룹에서 플라세보와 비교해서 현저한 임상 호전을 보였던 결과를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인터루킨 5를 겨냥한 그런 약제가 되겠는데, 이런 약제는 이제 약제의 기준은 작용 기전을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루킨 5 자체를 겨냥한 게 있고, 또 인터루킨 5 수용체를 겨냥한 그런 차단하는 그런 약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 세 가지 약제가 개발되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각 약제가 효과는 사실 비슷하지만은 임상 연구 결과 차이를 내서 약간의 이제 투여 적응적이라든지 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루킨 4하고 13을 겨냥하는 차단하는 두필루맙이라고 했는데 상품 명의로는 이제 두피젠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서 매우 이제 관심이 높은 그런 약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천식과 또 다른 내잘 폴립과 같은 것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호상부도 식도염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를 잠시 소개를 하면은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16주에 치료한 다음에 1차적인 평가를 하는 연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두 가지 연구 모두에서 투약군이 플라세보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임상적인 호전이 있었고 최초 이제 중등증 점수가 있습니다. 중등증 점수가 최초 점수에 비해서 75% 감소되는 비율이 이런 플라세보에 비해서 두필루마블 투여한 군에서 50% 이상 감소되는 그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고 저도 이제 이 두필루마브로 치료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환자의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한 질환 이외에도 알레르기 영역에서 기존 생물학적 제제 또는 이제 새로 개발된 약제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적응증이 또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일부는 또 임상 시험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토피 피부에 사용하고 있는 저해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엄밀하게 이제 생물학적 제제는 아니지만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또 허가가 되고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잠시 슬라이드를 가져왔고요.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물학적 제제가 매우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효과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약가가 높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요.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런 한계점을 있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아주 극소수 일부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약 전에 전처치 또는 일정 기간 또 경과를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생물학적 제제를 투약하고 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들이 기본적인 질환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질환 관리와 치료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론적으로는 약물 자체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서 치료에 대한 내성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좀 드물게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개소할 이제 연구소 잠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교에 환경성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연구소를 신청해서 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고 앞으로 교수님하고 이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하반기에 이제 개소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 소장님 생물학적 제재 치료와 그 알레르기 면역 반응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대 교수님 해주십시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이 아토피에 심하게 노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토피에 노출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은 아토피에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사실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TH2 면역 반응이 성인에 비해서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면역 체계가 성인에 비해서 조금 아직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노출이 되면 쉽게 이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인에 비해서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런 환아들, 특히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나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훨씬 불균형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티제니시티가 제일 높거든요. 제일 네. 높은데, 보면은 이제 그 바이타민 A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것이 마이크로브에 의해서 레티노이크 애시드로 바뀌면 보통 덴드리틱 셀에서 TH0를 T렉셀로 바꾸거든요. 물론 그 환경이 예를 들어서 레티노이크 애시드가 있는 상태에서 IL-10이나 TGF-베타가 있으면 T렉셀로 되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T렉셀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GI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소화에서 점점점 이 레귤레이션이 좋아지면서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알레르기나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해서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은 또 이렇게 우리 연구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대 네. 교수님 좋은 질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대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이식 환자들도 그렇고 면역 반응이 굉장히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두 가지 교수님께 드리겠는데 보통 이제 그 알러지 질환에서 역시 그 TL파 투셀이 역시 그 메인이고 특히 이제 TL파 투셀 메모리 셀을 가지고 최근에 제가 기억에 아마 약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데 그거를 뭐 인터루킨 4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산인자들은 가타 3 등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이렇게 조절 T 세포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해보니까 괜찮았다라는 이런 아마 제가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연구 내용들을 보면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그 조절 T세포를 그 변환하거나 이런 것들도 혹시 연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조절 T세포와 관련된 부분은 알레르기 특이 면역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르기 특이 면역 치료는 사실은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우리가 이제 패시브한 그런 어떤 면역 글로불린을 준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체에서 이제 그 방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알레르기는 특이 면역 치료가 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알레르기 특이 면역 치료의 경우에는 알레르기는 소량부터 얘가 투약해서 점차 이제 용량을 늘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중요한 기전이 T 레귤레이트 셀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 레귤레이트 셀이 활성화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터루킨 10이라든지 TGF 베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TH2 반응이 억제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연 항체, 블로킹 안티바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대 교수님 말씀하신 그 T렉에 대한 그런 어떤 활성화가 그런 쪽 기전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시죠. 예.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우리 먹는 음식 습관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정서적으로 충족감을 갖는 거 그거를 하면 사실 그 연구하시는 암 중에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시기에 대한 거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아토피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 먹는 시기가 달라졌고 그다음에 레귤레이션이 제대로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참석하신 다른 교수님들 혹시 김호은기 교수님 혹시 매번 참석하시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지요? 따로 없으신. 이박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예, 특별한 코멘트 없습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해요. 잘 들었고요. 유익하고요. 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도 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현승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내용이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보통 저희들 뭐 이식 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T헬파 17 셀이, T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T헬파 17 셀하고 그 조절 T세포하고 이 레이서가 보통 보면 그게 면역 그 관용 유도라든지 아마 아토피에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아토피 파트에서나 이럴 때 자가면역 파트에서 T헬파 17 셀하고 조절 T세포하고 이 레이서, 그 분포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TH17의 경우에는 천식에도 중요하고 아토피 피부염의 그런 만성경과에도 좀 중요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약간 그 세포의 경우에는 사실 급성기에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급성기 치료가 좀 잘 되고 평상시 이제 알레르기 질환 관리가 잘 된다면은 TH17 액티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어떤 약제로 조절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세븐틴에 대한 그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된다면은 훨씬 더 이제 좀 타겟된 그런 어떤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참석하신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아토피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교수님, 네,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그 듀피젠트 같은 그 생물학적 제제, 우리 항상 생물학적 제제는 안티바디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안전성? 아니면은 만약에 안티바디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차세대 치료 방법? 이런 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된 바가 있나요? 제가 아까 전에 강의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항체에 대한 안티바디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고, 항상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약제를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임상에 적용하면서 우려되는 그런
컨선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행스럽게 이제 듀피전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안티바디가 만들어져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고 제 환자 중에서는 거의 3년 이상 지금 쓰고 있는데도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안심하고 좀 사용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걸보다도 훨씬 더 이제 발전된 형태의 그런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뭐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일부 또 이제 잭 이니비터 이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제는 상당히 개발이 잘 되어 가지고 과거와 같은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김연아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나 하실 내용 있으신지요? 따로 없으신. 자, 그러면 광고하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지요?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여러 스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 또 강연해주신 김희규 소장님과 또 참석해주셔서 여러 열띤 또 토론해주신 이대희 교수님, 또 정현수 교수님, 막 교수님 여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미나 내용은 올해는 그 면역세포와 각 질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6월에는 암, 그 다음에 8월에는 피부, 10월에는 류마티스 질환, 12월에는 신경질환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고 6월 29일 목요일에는 보는 그 혈액종양내과 이호석 교수님 모시고 저혈염세포 이식하고 CAR-T 치료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고 또 잘 지내시고 2달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